오늘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미래 인문 작가상을 위한 성찰이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PPT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정희 선생님이 썼는 화살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언제 나도 찾아서 읽으시면은 이 문학이라는 것이 뭐냐, 글 쓰는 사람이 뭔가를 하루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마지막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물보다 불보다 돈보다 더 많이 말을 사용하다 하리라. 말이 큰 재산이니까 이 말을 할 때면 정말 조금 울게 된다. 여기 이 시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는 문정희 선생님이 하는 시가 아니라 문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기 삶을 바쳤던 사람이 처음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쓰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10절 하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이제 말을 많이 모으는 나이가 되었다. 잘 쓰고 가야 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조금 울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는 슬픈 일이 있거나 가슴 아픈 알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화암대수를 하죠. 그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슬퍼도 조금 울어야 된다. 기뻐도 그냥 조금 미소만 지어야 된다. 그럼 그 99%의 기쁨과 슬픔은 어떻게 하나 말이냐? 그걸 글 속에 담아라. 글 속에 담아서 여러분이 쓰는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수필을 읽을 때 그 독자로 하여금 그렇게 대성통곡하게 하고 대속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톨스토이가 말한 감명력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감동을 한다든가 공감을 한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하나의 독자로 하여금 어떤 하나의 작가와 함께 파악돼서 할 수 있는 그 작가는 누구여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래 학문을 하고 또 이래 문학을 하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 왔던 것이 뭐냐면 작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self-made, self-created,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이 작가. 이렇게 해서 앞에 제가 작가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를 쓰시는 분도 있고 소설을 쓰시는 분도 있고 수필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who are you?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시를 씁니다. 또는 소설을 씁니다. 또는 시인입니다. 소설가 이렇게 장르로 자기 자신의 글의 신분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다분히 앞으로 내일의 작가, 미래의 작가로서는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에 인문 작가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글을 쓰면은 문학성이 있는 좋은 글을 쓰고 싶어 하죠. 그럼 문제는 문학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문학성이라는 이 캐릭터는 이미 앞에 있는 어떤 사회라든가 문단계가 만들어둔 어떤 하나의 규범입니다. 그 규범에 맞추어서 우리가 좋은 글을 쓸 적에 문학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의 작가성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한 작가성이 아니고 작가상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의 하나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 모습이 어떻게 갖추어 가느냐.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글 쓰는 사람의 하나의 평생의 하나의 소임이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작품 속에 나타냈을 적에 이제는 작품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작품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작가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항상 후보라는 말, WHO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입니다. 또는 뭐 군인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냐? 후는 항상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공직의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자기의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교사가 가르치는 사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후가 먼저 결정되고 헛과 하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헛과 하우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는 장르를 떠나서 앞에다가 인문이라는 말을 붙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거대 인문 작가를 맞이하면서 라는 이런 하나의 서론을 붙였습니다. 막 밖에 나가면 요거 마치고 나면 막 시인이든 또다시 어떤 소설을 하는 스피커가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하나의 그 장르라는 하나의 그 벽을 떠나가지고 나는 인문 작가다. 이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인문 작가 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서 그런 점에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문정희 선생님이 시인이란 누구냐, 작가란 어떠냐 하면은 돈을 많이 모은다든가 명예를 많이 모은다든가 직책을 많이 모은다든가 이런 것이고 좋은 말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은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영혼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특히 수필에서는 자기 경험을 갖다가 체화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거기에는 자기가 가져야 할 상이란 많은 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화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영성의 단계에 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작가라 하는 것,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 문학이라는 것은 다분히 뭐냐면 언어라든가 문학으로서 사회의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기존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 하니까 자유와 혁명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저는 항상 작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이라는 이 점도 우리는 새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적에 인문하면은 문사철 이야기라서 적어도 작가가 되려고 하면은 문학, 사학, 철학 100권을 읽어야 그 다음에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도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사처럼 문학과 사학과 철학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우리 주변에는 모든 학문이 저는 문학,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뭐 의학이든 신문학이든 또는 심리학이든 교육학이든 심지어는 천문학과 신학도 인문학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 사람을 만든 그 정신이 없으면 신학이라는 그 본래의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치학이라는 그 본래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인문학의 그 뭐랄까요 폭이랄까 이것을 넘겨서 그래서 결국은 작가라면은 무엇에 의해서 어떤 내 자신의 언어를 갖다가 생산하게 되고 소출하게 되느냐 내가 읽었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독서라는 인풋이 들어가면은 창작이라는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그 비례성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서양의 고전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의 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처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의 뭐 문학적인 그 하나의 이미지하고 다르죠.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작가가 되고 싶다 했을 때 그럼 당신은 어떤 작가를 하나의 존경하고 숭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결국 우리가 만들고 있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작가 이미지는 저는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바위 얼굴은 나데렐 호프니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같은 소설 중에 나오는 한 시골에 있는 소년이 뒷산에 있는 이 바위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바위의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이미지랄까 그 바위 상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 훌륭한 어떤 젊은과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그랬던 것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중에 국민학교 때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배우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수진 장군과 세종대왕 이렇게 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회적인 부름에 의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소망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의 그 위상품을 만들게 되죠. 저는 항상 이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 적어도 어떤 인문학적인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 우리 속에 가져야 될 하나의 상은 이 소크라테스와 단테 이런 소크라테스는 우리 본에 봤을 때 철학자잖아요. 그러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모든 우리 주변의 학문은 어떻게 인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철학자뿐만 아니라 인문 철학자. 그리고 해서 단테도 시인이지만 오히려 분별되는 그런 인문 시인이다. 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저는 항상 이야기하기에 인문 철학자 또는 인문 시인이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처음으로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신학이라든가 신화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인간에 대해서 비록 얘기한다 하더라도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창조물이라든가 신에 접속된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어떤 신화는 어떤 인간을 이야기한 어떤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처음 우리에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 자신, 즉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라. 여기서부터 모든 암이라는 하나의 지혜의 세계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하나의 또 작가의 창작의 세계가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우리는 소크라테스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무지 그래서 너의 무지함을 알아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로서 나타낸 것이 단테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항상 단테라는 인물을 존경하고요. 그렇죠. 단테와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테는 신곡을 썼잖아요. 신곡, 노래할 곡자, 신에 대한 노래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비록 그 이야기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는 그 하나의 성경적인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두 발로 그런 지옥과 천옥과 연옥을 구경하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어떤 하나의 음성에 의해서 적혀진 글이 아니고 처음으로 인간의 음성에 의해서 인간의 모험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 합치면 하나의 작가 사기라는 기본적인 말이 만들어집니다. 작가는 내 자신의 무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신의 세계까지를 섭렵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문학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랭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랭보는 프랑스의 그 시인으로서 그야말로 아주 19살입니까? 19살이니까 이때까지 모든 7년 만에 모든 사람들의 평생에 쓰는 시를 갖다가 다 써버리고는 그 다음에 유럽을 돌아다녔던 그래서 장화를 쓰는 시인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인물이 랭보라는 시인입니다. 랭보는 우리에게 뭐라거든요. 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씁니다. 견자, 볼견자를 이 말은 단순히 영어의 SEE,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watch, 지켜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랭보의 인물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인물에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라든가 단테라든가 랭보라든가 이런 많은 인문 철학자와 인문 작가들이 그 나름대로 작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어떤 캐릭터를 갖다가 서제스트,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지? 이걸 갖다가 항상 처음 글을 쓰실 때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그런 많은 어떤 하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체계화시켜가지고 만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작가의 방이 몇 개인지 그 방마다 어떤 가구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느꼈으니까 아 맞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그것을 어디서 그러한 모습이 유래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새롭게 어떠한 그냥 시인으로서의 작가 또는 소설가로서의 작가 또는 수필가라든가 또는 뭐 아동문학으로서의 작가가 아니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모든 어떤 하나의 작가상을 유발하는 인문 작가로 이야기를 해 되느냐. 이 시점이 바로 미래, 곧 닥쳐올 내일이나 올해와 같은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지구상에는 시인도 없어지고 소설가, 수필가도 없어진다.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인간 작가와 AI 작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벌써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하나의 인공지능 작가가 침범을 해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노트북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작가죠. 지금 인공지능 작가는 우리 인간 작가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시고 빨리 쓰게 하고 또 글을 갖다가 요점 보고 수정하게 하지만 그는 이 협력의 단계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경쟁의 단계로 접어가게 된다.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이 AI 인공 작가는 이 신이 태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맞이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징벌해 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의 작가가 AI 작가, 인공지능 작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학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 창작이라는 것, 정말 또 나아가서 아주 인간적인 창작은 인간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 작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우월성이라든가 또 상대적인 어떤 하나의 능력은 우리들이 키워가는 것이죠. 그 방법이 중에 하나가 저는 인문 작가 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뭐냐면은 이 프랑스의 소설가인 프랑스의 에세이스트 몽테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그 수필을 쓰시는 분들이 이 몽테뉴를 뭐 에세이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몽테뉴는 이 수필을 위해서 또는 에세이를 위해서 가져온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적에 보는 이 작문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에세이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필수잖아요. 에세이 시간에 처음 대하는 인물이 몽테뉴입니다. 외국에서 이 몽테뉴를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설을 갖다가 쓴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시를 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터키 출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르간 파묵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오르간 파묵은 소설 가지 않습니까? 이 소설 가지고 나로 하여금 작가를 만든 그 분은 몽테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몽테뉴라는 인간이 몽테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하면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몽테뉴라는 사람이 우리 문학계에서 또는 하나의 개몽주의와 르네상스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해서 그분께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몽테뉴가 에사이라는 부르로 에사이라는 그 에세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이 에사이 뜻이 뭐냐면 try, T-R-Y 한번 시도해 본다. 한번 실험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시도해 본다. 실험해 본다. 여기서 에세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산문 이것을 이제 에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뭐를 시도해 본단 말이냐? 뭐를 실험해 본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에세이는 이 하나의 르네상스 개몽주의 시대입니다. 그 이전 시대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신의 예술의 시대, 고전주의든 또는 그 당시 고전주의 그 음악이든 또는 고전주의 미술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 에덴과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신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썼죠. 뭐 어떤 점에서 단테라는 인물도 다분히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밀톤의 신라문 이런 것도 전형적인 하나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잖아요. 근데 몽테뉴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는 어떤 신들에게 바치는 아주 경건한 언어로서 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장엄한 이야기, 신이 창조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몽테뉴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의 신성한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윤리, 신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그리고 이제는 성서에서 이용하지 않고 앞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현인들이 쓰던 고전에서 인용을 해서 이제 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의 종교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처음 시도해 보겠다. 에세이라는 것입니다. 에세이. 이 말은 이 몽테뉴가 지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또는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한 바를 몽테뉴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고전을 인용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보다 더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봐야지. try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에세이라는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서양의 문학이 항상 뭐냐 하면은 그러한 그 철학적 사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려내는 우리의 수필은 어떻게 보면은 소설도 마찬가지로 시도 조금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thinking, 생각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액션, 외향적인 면을 그려내기 때문에 서양에서 말하는 에세이와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수필은 엄격하게 다르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 몽테뉴가 갖고 있는 인문정신이잖아요. 신정신이 아니고 인문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이 하나의 유럽의 문화라든가 예술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괴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교태를 쓴 세르반테스도 마찬가지고,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도 다빈치의 최고의 그림은 그 뭔가 예수님이라든가 이걸 그린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을 걷는 모나리자입니다. 사람을 그린 것.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도 신의 운명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그린 것이죠.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무용수도 뭐냐면 맨발로 또 시우즈를 걷고 맨발로 인간의 고통과 기쁨을 쓴 춤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모든 예술이 왜 르네상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신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과 희비애락을 그런 문학과 예술이 발전하게 되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몽테뉴에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러한 정신이 쭉 밀어오면서 하나의 서양 철학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뭐냐면 인간이란 누구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술가는 누구냐, 작가는 누구냐, 끊임없이 WHO, Who라는 데서 그들의 작품을 생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자 몽테뉴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느냐, 이것을 7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몽테뉴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프랑스, 영국의 그 주교를 지냈던 가장 존경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이 참회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과 톨스토이의 참회록, 그리고 루소의 참회록,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해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작가로서의 본성과 하나의 작품의 위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젊었을 때 아주 양아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떻게 시작하면 뭐랄까 뭐 귀족주의적인 어떤 강남의 아주 그 금수저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하라 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나쁜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무슨 포도쓰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래서 학교 빼먹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창녀와 함께 살면서 일찍이 뭐냐면 사생활도 넣고 그러다가 어떠한 뭐랄까요, 뭐 신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교를 만나고 이 주교를 만나면서 대화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화천선을 하는 것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그 하나의 그 주교를 만나서 이 사람이 처음 했던 말이 뽑아서 읽어라. 그럼 이 글 듣고 성경책을 딱 뒤지니까 그 성경책에 로마서 13장 13절 그걸로 방탕한 자는 핵심적인 방탕한 자는 하느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애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예를 먹었는지 얼마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임종의 유언으로서 교회를 찾아라. 이 이야기에서 깨끗한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쓰는 것이 이 참회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회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아주 부끄러웠던 과거를 고백하는, 텔링하는, 그냥 하느님 앞에 참회하고 고백하는 텔링. 문학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문학이 뭐냐?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뭐냐?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참회적인 인간으로서의 작가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회만 하면 그런 참회하는 하나의 고백적인 그런 글을 쓰면 그러면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2번째 제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라는 이 인물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이성 로고스를 갖다가 주창했던 인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보면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참여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체험한 것을 글을 쓰는 것입니다. 체험한 것을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냥 생각하는 존재로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데카르트는 철학자잖아요. 그리고 하나 이성주의 철학자잖아요. 그러나 역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한다, 인간은 생각해야만 한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데카르트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글을 쓸 적이 뭐냐면 단순히 인식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로고스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을 갖고서 그것을 작품 속에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학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의 문학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간이라는 작가라면은 그런 인지력, 그다음에 성찰력, 자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때 자성 이야기란 자신을 갖다가 반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것이 생각의 시초고, 이 데카르트가 하는 말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앞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보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케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작가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작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가로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하이데크라는 인물이 탁 하이데크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이 데카르트의 생각을 갖다가 또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쓰는 것이 시간과 존재, 즉 시간성이라는 생각 문제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 작가만큼 시간성을 갖다가 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작가가 된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 작품이라는 것을 창작함으로써 내 유한의 삶을 무한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트랜스포메이션, 변경시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시간성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하면서 요 세 개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만 내세웠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세 개로 구별을 했습니다. 세 개로. 하나는 존재와 존재자와 현 존재입니다. 데카르트는 인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크에 와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도 존재하고 돌도 존재하고 강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냥 강을 하나의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의 그 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를 이야기하고 꽃을 이야기해야 되지, 강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단순히 하나의 물체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것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생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존재자입니다. 존재자는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 꽃은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하는 말을 저거는 이게 나는 하이데크는 존재자 하는 말을 씁니다. 현 존재자는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술적 창작자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일반적인 사람은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생명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작가는 그 시간성을 초월하여 오히려 그 시간성을 초월함으로써 그 유한한 모든 존재와 존재자에 대해서 배려의 마음을 갖는다.
꼭 말을 한 사람이 하이데크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문학을 합니까? 그야말로 문학을 알지 못하는 또는 문학의 길로 접어들 수 없는 그러한 보통 시민들에게 삶은 이런 것이야.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배려에서 우리는 창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바로 그 배려지심, 나중에 가면은 이 배려지심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유교에서 말하는 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학을 솔직히 내가 설명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천지심을 갖지 않고 배려를 갖지 않는 어떻게 그 문학의 따뜻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까 문정희 선생님이 많은 말을 모아야 한단다.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아주 냉장고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집니까? 거지없이 따뜻한 어떤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의 배려심을 가진 작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장한테 글을 쓰는 사람한테 이 하이데거가 갖고 있는 배려심을 너무나도 많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배려심을 가지는 된 것. 아이고, 막 그만하면 되는데, 이까지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조건에 또 칼 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석 심리학은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나, 눈에 보이는 사물, 눈에 보이는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우스티누스도 톨스토이도 그리고 루소도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행적을 고백하는 그런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오류와 자기 행적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것을 살피니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내 모든 것은 하나의 내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 욕망,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어떤 하나의 욕정, 이것이 밖으로 분출돼서 행동하는 것이죠. 내 속에는 아주 어두운 숨은 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해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칼 융입니다. 이 칼 융에 쓰는 레드북이라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1000페이지 되는 이 책을 쓰는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무의식의 고백습니다. 여러분 글 한 쓰는 걸 잘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누구를 애써서 뺨을 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에 갖고 있었던 질투심, 내가 어떤 사람에 갖고 있었던 시기심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 그래서 칼 융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작가가 또다시 가져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인문 작가와 인문 철학자는 한 단계 높여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가상을 훑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또 다른 인물이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슐라르라는 이 인물입니다. 바슐라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몽상의 시작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철학자는 다분히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인문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슐라르가 이야기를 하면서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만큼이나 못지않게 감정과 서정과 감수성의 세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갖고 이 유감이 아니라 어떤 환청과 환상과 몽상과 같은 신기루를 포착해낼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형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글을 쓰고 쓰면 내가 아주 구체적인 형상체 이것은 어느 보통적인 사람도 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교로적인 것, 하나의 몽상적인 이런 세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성의 모적에 감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인물이 여기에 있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아까 좀 전에 톨스토이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글을 쓰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수의 선택받은 작가라는 분에게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말하기 어려우니 너희들이 대신 뭐냐면 내 말과 글을 대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능력을 부여받은 인물이 작가입니다. 정말 그 작가의 어떤 하나의 신분을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어디든지 막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아까 좀 전에 말했는 것은 예술이란 뭐냐? 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이 예술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뭐냐면 감염하는 단어, 컨테미네이트라는 감염을 쓴 겁니다. 감염은 예술의 예술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지 혼자 즐기는 것 아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발레 이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안에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 민중들은 뭐냐면 인간 취급도 하는 하나의 노동자, 농민들의 그런 민중. 그래서 민중 속에 파고들어서 민중을 위로하지 않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거 사회주의 국가 또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하는 예술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하면 정말 예술과 문학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오늘 저는 항상 그냥 그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교양 있는 시민 이 사람이 옛날에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내 글을 쓸 적에 작품을 쓸 적에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상 받아야지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그 민중들의 어떤 가슴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본연일체의 그 오디오의 정신을 작품 속에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예술이 갖고 있는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비로소 이 톨스토이가 예술 정신 아까 말하는 작가 정신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은 시인들 끼리끼리 놀고 소설가 끼리끼리 놀고 그 다음에 시인도 끼리끼리 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항상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종교적 예술성 하는 것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개파체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아래로 임하소서 하는 말을 쓰잖아요. 아래로 임하소서.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모든 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가들이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 어떻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7번째 알아준 사람이 비트겐 슈타인. 여러분이 알아줬던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비트겐 슈타인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늘날 뭐냐면 정말 일반 독자들이 알 수 없고 동료 시인들이라든가 작가조차도 알 수 없는 난해하고 그 다음에 사전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좋은 언어들 이런 것 가지고서 글을 쓴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 속에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인 언어를 골라내서 그것으로 갖고서 글을 쓰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비트겐 슈타인의 언어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 양아치 같은 삶을 갖다가 숨김없이 고백한 것, 거기서부터 그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 톨스토이의 하나의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문화, 이 이야기를 거쳐서 인식과 철학을 거치고 무의식의 세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다다른 것이 바로 언어 표현이라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문정희 스님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글을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쉬운 글이다. 문학은 유식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작가 상이죠. 작가 상이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작품을 써야 되느냐. 저는 아까 좀 전에 여기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냐면 가져왔던 장르로 시, 소설, 수필, 회복, 드라마, 픽션, non-픽션, 어드벤처, 아동문학 이 모든 것을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장르에 불과하다. 정말 하나의 본질적인 장르는 우리는 새로운 신장르론을 세워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고 따라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 작가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세 가지, 6가지를 하면 하나의 신장르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나에서 출발. 어쨌든 모든들은 나에서 출발하면서 그것이 갈수록 뭐냐면은 외연이 확장됩니다. 나라는 자에서 가족이라는 패밀리, 가족을 거쳐서 모든 인간이라는 하나의 인종, 사피엔스로 가서 그다음에 다시 생태, 에코. 제가 영문과 때 이 에코라는 이 철자가 틀렸습니다. ECO, 생태로 가고 다시 그걸로서 확정되어서 우주로 가고 다시 그것이 최종적으로 신의 세계로 다다르는 것. 그러한 것에 의해서 장르가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를 이야기하고 소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에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본질적인 어떤 장르를 찾아야 되지 형식적인 장르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다릅니다. 자아, 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진정한 내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톨스토이,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너의 무지를 알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도 나는 욕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인문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고 무엇을 문학을 하든지 간에 어떤 하나의 장르를 나를 시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경력도 마찬가지고 드라마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나가 다른 요소가 많으면 그것은 하나의 글의 형식이 전이됩니다. 홍길동전, 흥부전, 놀부전, 이 전이 흥부라는 놀부라는 이런 하나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의 수필로서 하는 전의 뭐랄까 그 영향이랄까 전의 요소가 가는 것이 수필 딴 요소가 그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가족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패널 가족에 되면 비로소 서사가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가족 서사, 가문 서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의 단계에서는 록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이조실록.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조 왕들의 가문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의 단계가 되고요. 여기서 치중하는 것은 하나의 앞에 진나를 다룬다면 하나의 가족애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조차도 가족애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글의 단계가 글의 내용이 어디에 와가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 저울을 재보십시오. 그 가족의 단계가 들으면 이제는 비로소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사피엔스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비로소 작품 속의 인간애라는 것, 아니 사랑이라는 것, 아까 자비라는 것, 용서라는 것, 이런 것이 그 작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가 되는 것. 하나의 역사적인, 그래서 드라마의 특히 비극, 이런 것은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 이것을 다루는 요거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냐면은 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시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에코라, 아니 생태계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의 뭐 미래가 아름답다 이런 것이 떠나는 것은 아니고 그 유한한 생명력을 가진 그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안타까움, 서러움, 슬픔을 알지 않은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시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의 단계는 그러면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가 아니고 진정 가장 이상적인 시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의 단계를 넣으면 이번엔 우주 천문으로 나아가고 비로소 천지인, 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지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우주의 관점에서 인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의 불을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시는 정말 그 불꽃에 대해서 좋은 시는 하나의 우주를 갖고 우주를 바탕으로 한 우주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가 정말 아름다운 자연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을 적에 이러한 그런 하나의 선에 가까운 선물의 경지에 달하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냐면은 중국의 이 작가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시문에 능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루고 싶은 하나의 문화의 경지는 시문입니다. 바로 이 신문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학적 어떤 하나의 나래 문학의 상의 5번째 그리고 4번째 5번째 이 이야기. 나의 문학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6번째 마지막 다다르고 싶은 마지막 다다르고 싶은 것은 신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어떤 하나의 이 5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뭐 상상도 있어야 되고 이성력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감수성도 있어야 되고 이 교감도 있어야 되고 몽상력도 있어야 되고 환상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로서 아까 얘기했던 문작가로서 AI 작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빌리티를 가진 작가로서 최종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영성이죠. 영성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죠. 모든 사물은 꽃들이라든가 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영성과 내가 갖고 있는 문학적 영성을 하나의 라인,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고, 물론 오늘날에 이제 영성은 예를 들면 신부님이라든가 수도사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갖고 있지만 정말 작가가 가져야 할 그 하나의 교감력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 성서란 성경이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영성의 어떤 목소리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속에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이 요한 복음서 14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인용을 해 두었습니다. 가만히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느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증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알리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성령 대신에 문학은이라고 말을 바꿔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문학이 하는 말, 문학의 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 좀 부족하지만 문학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맞죠? 항상 문학은 왜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맞죠? 잊어버렸던 그 망각 너머에 있는 것을 불러내는 것이 문학입니다. 증거하시며 네 잘했는가 못했는가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며 고백으로 그 다음에 인도하고 말씀하시며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말이 거기 요한복음 33절에 있습니다. 문학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이 요한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글을 읽을 적에 그냥 어떤 관점에서 있느냐 누구의 신문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작가라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 자의식으로부터 영성의 길로 나아가는 여행 순례. 이것이 작가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의 작가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작품은 지금 어떤 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7개의 작가상과 6개의 작품상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막 이런 사람이 후라는 이야기, 이라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단 말이냐. 이 how,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앞에 쓰는 사람이 문학성을 가져라. 문학성이 높아야 작품이 좋다. 그래야 상을 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문학성을 높일 수 있나요? 이걸 질문하면은 실제로 제대로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시적 구조와 영적 구조와 미적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구조와 미적 구조. 미적 구조는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적 구조는 작가를 통해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가 모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작가가 할 영적인 프레임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프레임. 지금 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미적 구조입니다. 이거는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하나의 우리는 좋은 글을 쓰려고 하면은 하나의 내 자신을 영적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의 프레임을 바꾸고 그럼 이 작품에 갖고 있는 하나의 스트럭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5개의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더 이해하겠습니까? 그냥가요? 12시 반이면 40분까지 40분까지? 예. 진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뭐냐면 이 동양에 이 오방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동서남북에다가 중심까지를 합쳐가지고 이 오방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오방은 뭐냐면 정말 쉽습니다. 내 작품이 하나의 제대로 작품의 하나의 미적인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된다.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수필을 쓰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글을 쓰면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가족일 수도 있고, 하나의 풀 한 폭이 있고, 죽음자, 매매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막 매매 울음소리 끝나버리고, 죽음자 풀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풀소리도 뭐냐면 이쪽 한 10월, 11월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 벼가 죽음자 살이 뺐습니다. 벼가 이놈의 벼가 이 알목이 여물어 가는 이 소리가 팍팍 들립니다. 들립니까? 여러분도 안 들리죠? 이 노래 한번 보십시오. 이 알목이 아주 막 팽창되어가는 이 팍팍 터지는 소리가 팝콘처럼 아주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들어야 이제 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 대상이라는 것을 탁 중심을 두고서 첫째는 그 대상이 무엇이지? 그것이 무엇이지라고 끊임없이 어떤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을 갖다가 뭐냐면 이 내향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묻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지라는 하나의 가장 근원적인 원초적인 본질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뭐 양파를 갖고서 이야기하면 까도 예를 들어서 양파는 끝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골뱅이 맛을 적에 저 골뱅이 저거는 막 골뱅이야 막 이렇게 하면 글을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에머슨 같은 인물은 그 골뱅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길 위에 앉아있는 노신사라고 했습니다. 골뱅이 하나를 두고 그래서 끝없이 보니까 하나의 수백 년 역사를 가진 노신사 이것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향적인 질문, 이 내향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이 구심력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물을 마치 왕구처럼 그 하나의 갱도 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들어라. 이 무엇이지 하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냐 이것이 가는 것은 근원에 다다릅니다. 근원에 다다르는 것으로서 이 구심력이 갖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과 그 다음에 부정과 재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돌이 뭐지? 그냥 돌이야. 아니야. 돌이 아니냐. 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야. 내 말을 갖다가 차는 것이야.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저것은 원래 산 위에 있던 아주 수백 년 묵은 바위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묻다 보면 하나의 그것이 갖고 있는 존재의 본질에 다다른다. 그것이 글을 쓰는 첫 번째 내향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로켓을 밖으로 내세우시 원심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외향적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합니다. 새 한 마리가 있으면 저 새는 어떻게 연결되지? 이렇게 하면 둥지라든가 여기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천공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멀리 시베리아 고향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공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무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향적인 질문은 하나의 중심적인 소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이 되는 화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채를 활짝 펴는 역할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공작이 날개를 펴서 그 자기의 여린 하나의 몸뚱이에 그 모든 어떤 날개를 펴듯이 그렇게 내 상상력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지? 이러면 하나의 새를 통해서 우주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외향적인 세계를 하는 외향적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새를 통해서
무엇이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문학은 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문상을 인간과 합쳐 나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과 연결되지 않는 것, 죽음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 삶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 신 그 자체로 생각하는 종교 그 자체를 풀이해야 되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은 인간과 이야기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그 철학이 말하는 것을 갖다가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가가 해야 돼요. 하나의 우주적인 세계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인간의 세계로 건너오는 그 횡단적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대하 소설을 쓰더라도 대서사시를 쓰더라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문학은 그것은 그냥 비상적인 하나의 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작품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작가마다 삶과 죽음이 다릅니다. 작가마다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시기 소재도 다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질이 다르고요. 삶의 프리즘이 다릅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작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에 묻는 질문은 여기 죽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라는 그 자의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를 이야기해도 목수 출신의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정원사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의 거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문학에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성을 존중하잖아요. 즉 나의 눈으로 본 나의 사물을 나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이 네 번째의 상상력으로 갖고 있는 바로 작가가 갖고 있는 좌표적 질문입니다. 이 좌표적 질문이 최종적으로 작품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딱 평론을 한다든가 또는 심사를 했을 적에 이 사람의 선 글의 좌표가 어디지?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X와 좌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0에 가까워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의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내가 쓰는 글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열심히 쓰긴 쓰는데 무엇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어떤 하나의 그 상상의 5박 5가지의 이 상상이 같으냐.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망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작품은 5겹의 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망과 생태의 망과 존재의 망과 그 다음에 자아망과 사물의 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겹겹이 망으로 둘러싸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학 정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부의 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물은 한번 고기를 잡으면 거물이 찢어져 가지고 고기들에서 다 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다시 뭐냐면 거물을 일일이 키워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학이라는 것이 제가 또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항상 노발리스라는 프랑스의 시인이 있는데 그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이 뭐냐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정리를 잘했습니다. 평범한 것에 고귀한 의미를, 일상적인 것에 신비스러운 외양을, 낯익은 것에 낯선 위엄을, 유한 것에 모호한 외모를 부여하는 것이 상상화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인문 작가가 가져야 할 인문적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서양의 인문철학자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씁니다. 그런데 쓰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막 글 쓰는 거 그만둬야 되겠네. 이 7개의 방도 없고 또 글 쓰는데 이 뭐고 6개의 어떤 말을도 없고 상상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글 속에는 분명합니다. 글쓰는 한 줄, 한 단락, 한 시인이 여기에 맞는 어떤 5가지의 상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쓰는 분이 써놓고도 내가 이러한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어떤 하나의 문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온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적어도 시 한 편 또는 수필 한 편, 소설 한 편 쓸 때에 단 한 페이지, 단 한 단락, 단 한 줄, 한 행이라도 오늘 제가 말했던 이런 것을 넣으면 그 한 부분을 위해서 작가는, 독자는 글을 읽는 것입니다. 절대로 독자들은 여러분이 쓰는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 단 한 행, 단 한 단어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단테처럼 또는 호머의 오디세이처럼 그런 걸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이 썼던 단테의 문학세계라든가 오디세이 문학세계와 같은 이런 것을 작품 속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 한 줄이라도 넣다. 단 한 행이라도 넣다. 그리고 단 한 단락이라도 이런 것을 넣어보자. 넣어보자라고 생각하고 글 쓰는 것하고 그런 생각 없이 글 쓰는 것은 언제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 모든 하나의 문학적인 하나의 신성한 세계는 밖에 있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숲 속에 있다.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는 아니고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의 숲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작가의 전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PPT 갖고 했는데 그대로 설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한테 항상 끝나는 이런 이야기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지는 그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야기 할 적에 아버지가 아니다만 나는 이래 살아도 이 아들 니는 그래 살면 안 된대. 이것이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게 존경하는 남부의 아주 여러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외람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제가 웃잘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 심정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말해주신 이사장님 고맙습니다.